2011년 12월, 경기도 수원은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도시였다. 수도권이라는 안정감, 교육 환경, 비교적 정돈된 주거 구조,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를 키우기 괜찮은 곳이라는 인식이 이 도시를 평범한 가족들의 종착지로 만들었다. 김지훈과 박은경 역시 그런 이유로 이곳에 정착했다. 두 사람은 특별하지 않은 삶을 원했고, 특별하지 않다는 사실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라고 믿었다. 김지훈은 중소전자부품 회사에서 오래 근무한 기술직 직원이었다. 눈에 띄는 성과를 내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조직 안에서 신뢰를 잃은 적도 없었다. 박은경은 인근 초등학교에서 행정 업무를 맡고 있었다. 아이들과 직접 부딪히는 직무는 아니었지만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일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녀에게는 안정감을 주었다. 두 사람의 생활은 예측 가능했고 그 예측 가능성이 가족을 지탱하는 기반이 되었다. 부부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 첫째 김민서는 이미 초등학교 고학년에 접어들며 또래보다 빠르게 현실을 인식하는 아이로 자라고 있었다. 둘째 김서연은 6살, 아직 세상이 안전하다고 믿는 나이였다. 가족은 서연이의 순수함이 오래 유지되기를 바랐고 민서가 그 곁을 지켜주리라 생각했다. 부모는 늘 조심하려 했지만 동시에 지나친 불안은 아이들의 성장을 막는다고 여겼다. 그해 겨울, 한국 사회는 전반적으로 불안과 안도의 감정이 뒤섞인 시기를 지나고 있었다.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와 반복되는 사건 사고가 공존했다. 그러나 일상의 수준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집안을 가장 안전한 공간으로 여겼다. 공동주택의 출입 시스템, 관리사무소, 이웃 간의 얼굴 인식은 일종의 보호막처럼 작동했다. 김지훈과 박은경도 그 보호막을 의심하지 않았다. 서연이에게 12월은 특별한 달이었다. 학교와 유치원에서 이어지는 연말 행사, 선물과 카드, 주변에서 들려오는 기대의 언어들이 아이의 시간을 채웠다. 부모는 그 기대가 아이의 일상에 작은 기쁨이 되기를 바랐다. 김지훈은 연말 야근을 줄이기 위해 조정을 했고 박은경은 휴가 일정을 맞추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 했다. 그들은 그 해를 무사히 마무리하고 싶었다. 이 문제의 밤은 그렇게 평범한 흐름 속에서 찾아왔다. 12월 25일, 달력 위의 날짜는 특별했지만 가족의 인식 속에서는 통제 가능한 하루였다.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연말을 맞아 자발적인 나눔 활동이 종종 이루어졌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작은 이벤트도 낯설지 않았다. 주민들 중 일부는 그 역할을 맡아왔다. 익숙함은 의심을 밀어냈다. 그날 저녁, 가족은 거실에 모여 있었다. 각자의 자리는 정해져 있었고 그 배치는 오랜 시간 변하지 않았다. 서연은 그 공간 안에서 가장 자유로운 존재였다. 누군가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느끼는 위치에 있었고 그 감각은 가족이 의도적으로 만들어준 것이었다. 보호와 신뢰를 구분하지 않는 나이였기에 가능했다. 순간의 공백은 길지 않았다. 몇 초, 혹은 몇십 초에 불과했을 것이다. 그 시간 동안 가족의 세계는 이전과 이후로 갈라졌다. 문은 열려 있었고 닫히지 않았다. 소리는 사라졌고 이어지는 설명은 존재하지 않았다. 김지훈과 박은경이 인식한 것은 결과뿐이었다. 서연의 부재라는 단 하나의 사실이었다. 이후의 시간은 현실감 없이 흘러갔다. 부모는 즉각적으로 상황을 이해하려 했지만 이해라는 과정은 사건보다 항상 느렸다. 공동주택의 시스템은 그 순간 아무런 답을 주지 못했다. 이웃들은 혼란스러워했고 관리 인력 역시 정해진 절차를 넘어설 수 없었다. 가족은 이미 보호막의 바깥에 서 있었다. 신고는 이루어졌고 대응은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 서연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바꾸지 못했다. 박은경은 자신이 믿어왔던 수많은 기준들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안전하다는 믿음, 익숙하다는 판단, 괜찮을 것이라는 낙관이 하나씩 의미를 잃었다. 김지훈은 현실을 붙잡으려 애썼지만 붙잡을 대상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공포였다. 민서는 그날 이후 빠르게 성장했다.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가족 안에서 허용되던 무조건적인 보호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감지했다. 아이는 질문을 삼켰고 어른들은 대답을 잃었다.
침묵은 자연스럽게 가족의 언어가 되었다. 그 밤 이후 김지훈의 가족은 같은 주소에 살고 있었지만 같은 시간에 존재하지 않았다. 각자의 시계는 다른 속도로 움직였고 그 어긋남은 쉽게 맞춰지지 않았다. 박은경에게 시간은 멈춘 것처럼 느껴졌고 김지훈에게 시간은 지나치게 빠르게 흘렀다. 민서에게 시간은 신뢰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러나 이 첫 장면에서 이미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한 가족이 믿어온 질서가 무너진 순간 개인의 선택과 사회의 구조, 우연과 의도가 얽히기 시작했다. 수원의 한 공동주택에서 사라진 아이는 단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후 수많은 질문을 남기게 될 사건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 질문들은 아직 형태를 갖추지 못한 채 조용히 시간을 따라 흘러가고 있었다. 서연이 사라진 이후 김지훈과 박은경은 자신들이 살아오며 당연하게 여겼던 기준들을 하나씩 다시 점검해야 했다. 그 기준들은 법이나 규칙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공유되어 온 감각에 가까웠다. 이웃이 위험하지 않다는 믿음,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해치지 않는다는 전제, 아이를 키우는 공간에는 보이지 않는 합의가 존재한다는 생각이었다. 그 믿음은 특별히 누군가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축적된 사회적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김지훈 부부가 속한 아파트 단지는 그런 감각을 가장 잘 구현하는 공간처럼 보였다. 주민 구성은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장기 거주자가 많았다.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대표 회의는 규칙적으로 운영되었고 CCTV와 출입 시스템은 깊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기능한다고 여겨졌다. 아이들이 단지 안에서 이동하는 것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성장의 일부로 간주되었다. 부모들은 서로의 얼굴을 알았고 그 인식 자체가 안전망처럼 작동했다. 서연이에게도 그 공간은 제한보다 허용이 먼저인 세계였다. 부모는 아이가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익히길 바랐다. 한국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눈치와 배려는 어린 시절부터 학습된다고 믿었고 그것은 지나친 통제보다는 신뢰를 통해 형성된다고 여겼다. 김지훈과 박은경은 자신들이 충분히 조심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아이에게 위험을 설명했고 낯선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경계도 가르쳤다. 그러나 그 교육은 추상적이었고 일상 속에서 실감나게 작동할 기회는 거의 없었다. 이 문제가 된 그날 밤 이전에도 연말이면 단지 안에서는 비슷한 활동들이 반복되었다. 주민 중 일부는 자발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작은 이벤트를 기획했고 관리사무소 역시 이를 묵인하거나 협조했다.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특별한 행사로 기억되었고 부모에게는 공동체의 온기로 해석되었다. 누군가가 그 역할을 맡아왔다는 사실은 오히려 의심을 덜어내는 근거가 되었다. 김지훈과 박은경 역시 그런 흐름 속에 있었다. 그들은 아이에게 세상이 전부 위험하다고 말하고 싶지 않았다. 특히 서연처럼 아직 판단 기준이 형성되지 않은 아이에게 지나친 공포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부모로서 해야 할 역할은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이 닥쳤을 때 대응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 믿음은 그날 밤까지 흔들리지 않았다. 사건 이후 그 믿음은 죄책감의 형태로 되돌아왔다. 박은경은 자신이 선택했던 수많은 판단들을 되짚었다. 허용했던 작은 자유, 괜찮다고 넘겼던 관행, 별일 아니라고 여겼던 상황들이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되었다. 한국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설마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은 비극을 가리는지 그제야 실감하게 되었다. 김지훈은 다른 방식으로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사회가 약속한 안전에 의존해온 자신을 자책했다. 제도와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가족에게 직접적인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성실하게 살아왔고 규칙을 지켜왔으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왔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 모든 성실함이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사실 앞에서 삶의 균형은 완전히 깨졌다. 주변의 반응은 빠르고도 무질서했다. 사건은 곧 지역사회 전체의 불안으로 번졌다. 같은 단지에 사는 부모들은 자신의 선택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이전까지 허용되던 관행들은 문제의 원인처럼 지목되었다. 누구도 확실한 답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모두가 설명을 원했다. 설명은 곧 책임을 찾는 방향으로 흘렀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특정 인물이 거론되었다. 이전부터 연말 행사에 참여해왔던 사람, 단지 내에서 아이들과 접점이 있었던 사람, 혼자 거주하며 눈에 띄는 특성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 인물에 대한 정보는 사실보다 빠르게 확산되었고 맥락 없이 조합되었다. 한국 사회 특유의 집단적 판단 구조는 공포 앞에서 더욱 가속화되었다. 김지훈과 박은경은 그 흐름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분노와 절망 속에서 누군가를 특정하고 싶은 충동은 분명 존재했다. 그러나 동시에 확실하지 않은 판단이 또 다른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박은경은 특히 그 지점에서 갈등했다. 아이를 잃은 부모로서 느끼는 감정과 행정 업무를 해오며 절차와 책임을 중시해온 직업적 감각이 충돌했다. 민서는 이 모든 과정을 침묵 속에서 받아들이고 있었다. 어른들의 대화는 그녀에게 직접적으로 설명되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충분히 전달되었다.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공동체의 얼굴들이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고 안전하다고 믿었던 공간은 더 이상 무조건적인 신뢰의 대상이 아니었다. 민서에게 이 변화는 단번에 찾아온 성장이었다의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은 단순한 실종을 넘어 사회적 불안의 상징이 되었다. 언론과 온라인 공간에서는 아이를 키우기 안전한 사회라는 오래된 문장이 반복적으로 호출되었다. 그러나 그 문장은 위로보다는 질문으로 작용했다. 누구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김지훈과 박은경은 그 질문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서연의 이름을 불렀고 여전히 아이가 돌아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들이 믿어온 세계가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신뢰는 단번에 무너지지 않지만 한 번 금이 가면 이전의 형태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 이른 시점에 배워버렸다. 그날 이후 이 가족에게 평범함이라는 단어는 의미를 잃었다. 평범하다고 여겼던 선택들, 평범하다고 믿었던 환경,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많은 가정 위에 세워져 있었는지를 깨닫는 과정이 시작되었다. 서연이 사라진 사건은 단순한 부재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공유해온 감각에 대한 균열의 시작이었다. 그 균열은 아직 명확한 형태를 드러내지 않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사건이 접수된 직후 경기도 경찰청은 관할 경찰서와 함께 전담 인력을 투입했다. 초기 대응은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이루어졌지만 그 속도는 곧 불안과 혼란으로 뒤엉켰다. 실종이라는 단어가 공식 기록에 남는 순간부터 이 사건은 더 이상 한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김서연의 이름은 행정문서와 내부 보고서 그리고 언론의 헤드라인에 동시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명확한 단서의 부재였다. 외부 침입의 흔적은 불분명했고 출입 기록은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 주변인의 증언은 서로 엇갈렸고 기억은 각자의 불안에 따라 재구성되었다. 사건은 빠르게 설명되지 않는 실종으로 분류되었고 그 분류 자체가 수사의 방향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자연스럽게 주변 인물로 범위를 좁혔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반복되어 온 수사 방식이기도 했다. 가족, 이웃, 일상적으로 접점이 있던 사람들. 그 중에서도 이전부터 연말 행사에 참여해왔던 한 중년 남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는 단지 내에서 비교적 잘 알려진 인물이었고 아이들과 접점이 있었다는 사실이 기록에 남아 있었다. 그의 이름은 공식 발표 이전부터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었다. 언론은 그를 주력 인물이라는 표현으로 호명했다. 이 표현은 법적 의미를 갖지 않지만 대중에게는 충분히 결론처럼 받아들여졌다. 사건의 불확실성은 곧 하나의 얼굴을 필요로 했고 그 얼굴은 빠르게 만들어졌다. 개인의 삶은 검증보다 추측에 의해 재단되었다. 김지훈과 박은경은 그 흐름을 지켜보며 복합적인 감정에 사로잡혔다. 분노와 절망 속에서 누군가를 특정하고 싶은 욕망은 인간적인 것이었다. 동시에 그 특정이 진실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도 존재했다. 박은경은 특히 행정 업무를 통해 알고 있던 절차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실감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어떻게 공식적인 사실처럼 소비되는지를 눈앞에서 보게 되었다. 경찰 조사는 형식적으로는 철저했다. 참고인 조사가 이어졌고 해당 인물의 동선과 기록은 반복적으로 검토되었다. 그러나 결정적인 증거는 끝내 나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이미 사회적 결론을 따라가고 있었다.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그 인물에게는 또 다른 처벌이었다. 온라인 공간은 빠르게 감정의 배출구가 되었다. 익명성은 책임을 지우고 확신을 강화했다. 단지 내 주민들조차 이전의 관계를 부정하기 시작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자신의 불안을 투사할 대상을 필요로 했고 언론은 그 불안을 증폭시켰다. 사건의 본질은 점점 흐려졌다. 그 인물의 가족은 조용히 붕괴되었다. 직장과 이웃, 오래된 인간관계는 하루아침에 단절되었다. 그는 공식적인 기소 없이도 사회적으로 유죄가 되었다. 한국 사회에서 명예는 법보다 빠르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결국 그는 더 이상 그 공간에 머물 수 없게 되었다. 떠나는 선택은 도피가 아니라 생존에 가까웠다. 그가 떠난 이후에도 사건은 해결되지 않았다.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지 못했고 시간은 흘러갔다. 초기의 집중도는 점차 낮아졌고 언론의 관심도 다른 사건으로 이동했다. 남은 것은 기록과 통계였다. 김서연의 이름은 미해결 장기 실종이라는 분류 아래 정리되었다. 김지훈은 이 과정에서 제도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 제도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제도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기 때문이다. 박은경은 사회적 판단이 얼마나 쉽게 개인을 소모시키는지를 보며 깊은 무력감을 느꼈다. 아이를 찾기 위한 과정이 또 다른 피해를 낳았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이중의 상처로 남았다. 민서는 주변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학교에서 들려오는 소문, 어른들의 시선, 조심스러운 태도는 아이에게도 전달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질문이 문제를 키운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침묵은 성장이라기보다 방어에 가까웠다. 사건이 장기화되면서 김지훈과 박은경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분노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살아남을 것인가. 그들은 후자를 선택했지만 그 선택은 포기를 의미하지 않았다. 서연을 찾겠다는 의지는 형태를 바꾸었을 뿐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이전처럼 외부에 기대지 않게 되었을 뿐이었다. 경찰 내부에서도 사건은 점점 부담이 되었다. 명확한 진전 없이 시간이 흐르는 사건은 조직 내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 마련이었다. 담당자는 바뀌었고 기록은 이관되었다. 사건은 기억되는 사건에서 관리되는 사건으로 이동했다. 그 변화는 조용히 이루어졌지만 가족에게는 분명히 느껴졌다. 이 시점에서 김서연의 실종은 개인의 비극이자 사회적 실패로 굳어지고 있었다. 책임은 분산되었고 질문은 사라졌다. 남은 것은 불완전한 설명과 무너진 신뢰였다. 누군가는 억울하게 삶의 기반을 잃었고 누군가는 여전히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진실은 아직 그 어떤 방향으로도 드러나지 않은 채 시간 속에 묻혀 있었다. 서연이 사라진 뒤 첫 해는 시간의 개념이 무너진 시기였다. 하루와 밤, 평일과 주말, 계절의 구분은 의미를 잃었다. 박은경에게 시간은 흐르지 않았다. 시계는 움직였지만 삶은 같은 지점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매일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왜 그날이었는지, 왜 그 순간이었는지, 왜 자신이 막지 못했는지. 질문은 답을 요구하지 않았고 스스로를 소진시키는 역할만 했다. 박은경은 결국 학교를 그만두었다. 아이들이 오가는 공간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었다. 출근길에 마주치는 학생들의 얼굴, 복도에서 들려오는 웃음, 행정실 책상 위에 쌓이던 서류들조차 그녀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자극이 되었다. 그 선택은 충동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직장을 유지하는 것이 회복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김지훈은 반대로 이를 놓지 않았다. 누군가는 생활을 유지해야 했고 현실을 관리해야 했다.
그는 출근했고 업무를 처리했고 동료들과 최소한의 관계를 유지했다. 겉으로 보기에 그의 삶은 이전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점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게 되었다.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무너질 것이라는 예감이 늘 따라다녔다. 그는 침묵을 선택했다. 부부 사이의 대화는 줄어들었다. 서로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같은 고통을 다른 방식으로 견디고 있었기 때문이다. 박은경은 계속해서 서연을 불러냈고 김지훈은 그 이름을 마음속에만 남겨두었다. 같은 상실을 공유하고 있었지만 접근 방식은 점점 멀어졌다. 한국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부부는 함께 버텨야 한다는 말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다.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고통이 줄어들지는 않았다. 민서는 빠르게 자라났다. 나이에 비해 조용해졌고 말수가 줄었다. 학교에서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아이로 분류되었다. 교사들은 그것을 성숙함으로 해석했지만 실제로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법을 배운 결과였다. 민서는 가족 안에서 스스로를 지웠다. 부모에게 더 이상의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 선택은 아이의 본능에 가까웠다. 서연의 방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장난감의 위치, 책장의 배열, 사용하지 못한 물건들까지 모두 그날의 상태로 유지되었다. 박은경은 그 공간을 정리하지 않았다. 정리한다는 행위가 이별을 의미한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김지훈 역시 반대하지 않았다. 그 방은 가족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연결고리였다. 현실에서는 사라졌지만 공간 안에서는 아직 존재하는 아이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의 태도도 변했다. 초반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고 도움을 제안했다. 그러나 몇 달, 몇 해가 지나자 연락은 줄어들었다. 이는 냉정함이 아니라 사회의 일반적인 반응이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야 했고 지속적인 비극을 감당할 여유는 없었다. 김지훈과 박은경은 그 사실을 이해하려 했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상처가 덜 아픈 것은 아니었다. 사건이 장기화되면서 경찰의 접촉도 뜸해졌다. 새로운 정보가 없다는 보고가 반복되었고 절차적인 확인만 이어졌다. 공식적으로 사건은 열려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멈춰 있었다. 박은경은 그 상태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녀는 수동적인 기다림을 거부했다. 그때부터 그녀의 삶은 하나의 목적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박은경은 다른 실종 아동 가족들을 찾아 나섰다. 처음에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였지만 점차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집거실을 비워 작은 모임을 시작했다. 같은 고통을 겪은 부모들이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다. 그곳에서는 위로나 조언보다 이해가 중심이 되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은 드물었고 그 공간은 점점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녀는 주기적으로 서연의 나이를 반영한 사진을 만들었다. 성장한 모습을 가정한 이미지였다. 그 사진들은 전단지가 되어 인근 도시와 지역에 배포되었다. 대부분은 아무 반응 없이 사라졌다. 간혹 연락이 오기도 했지만 실질적인 단서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은경은 멈추지 않았다. 그 행동은 결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김지훈은 그 과정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아내의 집요함이 때로는 두려웠고 때로는 존경스러웠다. 그는 스스로를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확률과 가능성을 계산하는 데 익숙했다. 그러나 박은경의 태도는 계산의 영역을 벗어나 있었다. 그녀에게 서연은 확률의 문제가 아니었다. 존재의 문제였다. 결국 부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간극이 생겼다. 사랑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같은 방향을 보고 있지는 않았다. 김지훈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느꼈고 박은경은 멈춘 자리에서 기다려야 한다고 믿었다. 그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해졌다. 갈등은 표면화되지 않았지만 침묵 속에서 쌓여갔다. 민서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집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도망이 아니라 생존이었다. 집은 사랑의 공간이었지만 동시에 상실의 중심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계속해서 서연의 빈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느낌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부모는 그 마음을 알아차렸지만 붙잡지 않았다. 또 다른 상실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0여 년의 시간 동안 이 가족은 한 사건을 중심으로 재구성되었다. 각자의 선택은 서로 달랐지만 모두 같은 상실에서 비롯되었다. 사회는 점점 이 사건을 잊어갔고 기록 속의 숫자로만 남기 시작했다. 그러나 김지훈의 가족에게 서연은 여전히 현재였다. 과거도 아니고 추억도 아니었다. 사라진 아이는 그들의 삶을 계속해서 규정하고 있었다. 그 시간은 공백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무거운 축적의 시간이었다. 상실이 어떻게 사람을 바꾸는지, 믿음이 어떻게 흔들리는지,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지 그들은 몸으로 겪고 있었다. 이 공백은 언젠가 끝날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끝이 오기 전까지 이 가족은 각자의 방식으로 그 안을 견디고 있었다. 대전에서의 삶은 김서연에게 처음부터 설명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왜 이 집에 있는지에 대해 질문할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한 채 성장했다. 그녀에게 주어진 이름은 이설인이었고 그 이름은 오랜 시간 의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가족이라는 틀은 질문을 유보시키는 가장 강력한 장치였고 서연은 그 틀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이설인의 양부모는 지역사회에서 문제없는 부부로 인식되고 있었다. 안정적인 직업, 정돈된 생활태도, 외부에서 보기에는 특별히 지적할 만한 요소가 없었다. 그들은 주변과의 관계를 최소한으로 유지했고 과도하게 눈에 띄지 않는 방식을 택했다. 설인의 존재 역시 그 연장선에 있었다. 아이는 보호의 대상이었지만 동시에 통제의 대상이기도 했다. 설인의 유년기는 또래와 비교해 조용히 흘러갔다. 외부 활동은 제한되었고 교육은 주로 가정 안에서 이루어졌다. 양부모는 사회가 위험하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강조했고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을 자연스럽게 심어주었다. 설인은 그 말을 사실로 받아들였다. 그녀에게 세상은 언제나 조심해야 할 공간이었고 부모의 판단은 의심할 필요 없는 기준이었다. 기억은 불완전하게 남아있었다. 6살 이전의 시간은 명확한 사건이 아니라 감각의 조각으로 떠올랐다. 이름 없는 얼굴, 설명되지 않는 익숙함, 어떤 날의 감정 같은 것들이 이유 없이 스며들었다. 설이는 그것을 꿈이라고 생각했다. 현실과 분리된 기억은 질문을 낳지 않았다. 질문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모는 설인의 성장 과정에 깊이 개입했다. 선택의 순간마다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설인은 그 선택이 자신의 것이라고 믿도록 교육받았다. 감사함은 자주 강조되었고 과거에 대한 언급은 조심스럽게 회피되었다. 양부는 그 구조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는 설명보다는 규칙을 중시했고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정리했다. 설인이 중학교 연령에 접어들 무렵까지도 그녀의 세계는 제한적이었다. 사회적 관계는 최소화되었고 또래와의 접촉은 관리되었다. 학교라는 공간은 늦게 허용되었고 그마저도 조건부였다. 설인은 다른 아이들과의 차이를 느꼈지만 그 차이를 문제로 인식하지는 않았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대화는 언제나 표면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가족 안에서는 갈등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감정 역시 깊이 공유되지 않았다. 설이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법보다 침묵하는 법을 먼저 배웠다. 그것은 불편함을 피하는 가장 안전한 방식이었다. 질문하지 않는 태도는 사랑받기 위한 조건처럼 작동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 설이는 서서히 다른 세계의 기준을 접하게 되었다. 또래들은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했고 가족사를 자연스럽게 공유했다. 그 과정에서 설이는 자신의 설명이 지나치게 단순하다는 것을 인식했다. 출생지에 대한 질문, 어린 시절에 대한 대화는 늘 막혔다. 양부모는 서류를 자신들이 관리한다고 말했고 설이는 그 말에 더 이상 파고들지 않았다. 그러나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뉴스에서 실종 아동 사건이 언급될 때마다 양모의 태도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그 변화는 크지 않았지만 반복되면서 설인의 인식에 남았다.
양부 역시 경찰 관련 소식에 과도하게 민감하게 반응했다. 서린은 그 이유를 묻지 않았지만 기억해두었다. 서린의 삶은 외형적으로 안정적이었지만 내면에서는 설명되지 않는 불안이 쌓여갔다.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은 명확한 계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질문은 아직 언어화되지 않았지만 존재 자체로 압박이 되었다. 서린은 자신이 느끼는 이질감을 개인적인 문제로 해석했다. 그것이 가족의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생각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양부모는 서린이 독립적인 사고를 갖는 것을 경계했다. 선택의 폭이 넓어질수록 통제는 강화되었다. 그것은 보호의 언어로 포장되었고 서린은 그 언어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보호와 억압의 경계는 점점 흐려졌다. 서린은 불편함을 느꼈지만 그것을 문제로 삼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서린의 일상은 반복적이었다. 학교와 집, 제한된 관계, 정해진 규칙. 그 구조 안에서는 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큰 사건이 없다는 사실이 반드시 안전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서린은 자신이 설명할 수 없는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점점 자각하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묻지 않는 삶에 익숙해졌지만 동시에 그 질문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질문은 억눌린 채 남아있었고 언젠가 드러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린은 그 순간이 언제 올지 알지 못했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을 바꾸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예감만은 갖고 있었다. 대전에서의 이 시간은 평온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오랜 준비의 과정이었다. 진실이 드러나기 전까지 서린은 자신이 만들어진 세계 안에서 살아가야 했다. 그 세계는 보호와 통제, 애정과 왜곡이 뒤섞인 공간이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자란 시간은 이후 그녀가 감당해야 할 질문의 무게를 조용히 키우고 있었다. 2022년 초, 이서린은 대전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정기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다. 고등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학교 측이 권장한 절차였고 양부모는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진은 일상적인 행정의 연장처럼 보였고 누구도 그 과정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리라고 예상하지 않았다. 서린에게도 그날은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는 하루였다. 검진을 담당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오랜 기간 공공의료 시스템 안에서 일해온 인물이었다. 그녀는 단순한 수치보다 환자의 태도와 말의 구조를 중요하게 여겼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의 개입이 지나치게 강할 때 나타나는 미세한 신호들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해왔다. 서린의 진료 기록은 외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었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서린의 응답은 지나치게 정제되어 있었고 판단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았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늘 가족의 기준을 전제로 구성되어 있었고 개인의 선택이나 감정은 드러나지 않았다. 이는 의료 현장에서 종종 관찰되는 유형이었지만 반복적으로 나타날 경우 주의가 필요했다. 전문의는 기록을 남겼고 표정이나 반응보다는 구조를 분석했다. 검진 과정 중 확인된 신체적 특징은 그 분석을 결정적으로 흔들었다. 왼쪽 어깨 부분에 남아있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형태의 선천적 흔적은 일반적인 범주에 속하지 않았다. 전문의는 그 형태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것은 몇 해 전 실종 아동 관련 교육 자료에서 접한 이미지와 유사했다. 당시 교육은 오래된 사건들을 다시 검토하는 내용이었고 그중 하나가 경기도에서 발생한 장기 실종 사건이었다. 기억은 즉각적으로 연결되지 않았지만 불일치가 감지되었다. 서린의 연령, 성장 시점, 기록상의 공백, 보호자의 과도한 개입, 그리고 신체적 특징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전문의는 성급한 결론을 피하려 했다. 그러나 의료법과 아동보호 지침은 의심 단계에서의 보고를 요구하고 있었다. 그녀는 개인적 판단이 아니라 제도의 언어로 움직이기로 했다. 보고는 조용히 이루어졌다. 병원 내부 절차를 통해 관련 기관에 정보가 전달되었고 사건은 즉각 중앙 단위로 이관되었다. 외부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감지되지 않았다. 서린 역시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평소와 다름없는 일정을 이어갔다. 그러나 이미 시스템은 움직이고 있었다.
중앙기관에서는 자료 대조가 시작되었다. 2010년대 초반 발생한 아동 실종 사건 중 신체적 특징이 명확히 기록된 사례들이 재검토되었다. 김서연의 기록은 그 과정에서 다시 호출되었다. 당시 사건은 장기 미제 상태로 분류되어 있었고 담당 인력도 여러 차례 교체된 상태였다. 그러나 기록 자체는 유지되고 있었다. 사진, 의료정보, 성장 예측 자료가 비교 대상으로 올라왔다. 이 초기 분석 결과는 우연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수준의 일치를 보였다. 연령 차이는 정확히 맞아떨어졌고 실종 시점과 현재의 성장 궤적 역시 논리적으로 연결되었다. 중앙기관은 공식 수사 전 단계인 확인 절차를 가동했다. 이 단계의 목적은 단정이 아니라 배제였다. 다른 가능성을 모두 제거한 뒤에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것은 서린의 현재 보호 환경이었다. 양부모의 신원, 과거 거주 이력, 직업 기록, 이동 경로가 정밀하게 검토되었다. 특히 2011년 전후의 행적은 집중 분석 대상이 되었다. 당시 두 사람은 공식 기록상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일부 공백이 확인되었다. 그 공백은 행정상의 누락일 수도 있었고 의도된 회피일 수도 있었다. 의 수사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는 서린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이 우선이었기 때문이다. 관련자들은 통상적인 절차를 가장해 움직였고 병원과 학교, 행정기관은 협조 체계에 들어갔다. 모든 단계는 법적 기준에 따라 진행되었고 불필요한 개입은 배제되었다. 시스템은 느리지만 단단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서린은 이 시점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보호자의 태도는 이전보다 경직되어 있었고 일상의 규칙은 더욱 엄격해졌다.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지만 통제의 강도는 분명히 달라졌다. 서린은 그 변화를 자신의 탓으로 해석했다. 질문하지 않는 태도는 여전히 유지되었지만 내면의 긴장은 누적되고 있었다. 의 전문의는 후속 보고를 이어갔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이 진단이 아니라 연결임을 알고 있었다. 한 명의 의심이 한 사람의 삶을 뒤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모든 기록은 객관적으로 정리되었다. 그녀는 감정적 확신보다 제도적 근거를 택했다. 그 선택은 이후의 모든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중앙기관은 최종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통한 확인 절차를 준비했다. 이는 가장 신중해야 할 단계였다. 모든 행정적 승인과 법적 요건이 충족된 뒤에야 실행될 수 있었다. 서린의 삶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진행되고 있었지만 이미 과거와 현재를 잇는 선은 명확해지고 있었다. 이 시점에서 사건은 더 이상 우연의 영역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김서연이라는 이름은 다시 공식 문서 위에 올랐고 한때 멈춰있던 기록은 새로운 흐름을 얻기 시작했다. 11년 동안 이어진 공백은 곧 검증의 대상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준비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진실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확인 절차의 마지막 단계는 유전자 분석이었다. 중앙기관은 법원의 승인을 거쳐 서린의 생물학적 정보와 장기 실종 아동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 있던 김서연의 기록을 대조했다. 이 과정은 행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가장 무거운 절차였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어떤 과정도 공식화되지 않았다. 모든 판단은 수치와 확률, 그리고 검증 가능한 자료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결과는 명확했다. 통계적 오차를 고려할 필요조차 없는 수준의 일치였다. 이서린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청소년은 2011년 수원에서 실종된 김서연과 동일 인물로 확인되었다. 그 사실은 하나의 결론이 아니라 연쇄적인 질문의 시작이었다. 왜, 어떻게, 누구에 의해, 그리고 왜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는가라는 질문들이 동시에 제기되었다. 중앙기관은 즉시 보호 조치를 시행했다. 절차상 서린은 임시 보호 대상자로 분류되었고 기존 보호자는 조사 대상이 되었다. 이 과정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사자의 심리적 충격과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판단이었다. 그러나 시스템 내부에서는 이미 사건의 성격이 재정이 되고 있었다. 단순 실종이 아닌 계획된 유괴 사건이라는 분류가 내려졌다. 양부모로 살아온 두 사람의 기록은 다시 검토되었다.
과거의 거주 이력, 금융 흐름, 이동 기록, 통신 내역이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되었다. 2011년 겨울, 이들이 공식 기록상으로는 다른 지역에 머물러 있었지만 일부 시점의 공백은 설명되지 않았다. 그 공백은 단순한 행정 누락이 아니었다. 계획된 이동의 흔적이었다. 조사는 빠르게 진전되었다. 양부는 조사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했지만 기록과의 불일치는 점점 누적되었다. 양모의 개인 기록에서는 감정의 궤적이 드러났다. 아이를 갖지 못한 시간, 주변의 아이들에 대한 관찰, 그리고 특정 시점 이후 나타난 과도한 집착이 문서로 남아 있었다. 그 기록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사전 계획의 근거로 해석되었다. 결정적인 물증은 과거의 상징에서 발견되었다. 연말 행사와 관련된 물품, 당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복장과 도구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그것들은 우연히 남겨진 것이 아니었다. 계획의 일부였고 오랫동안 숨겨진 채 유지되어 왔다. 수사는 더 이상 추정의 단계가 아니었다. 이 사실은 곧 김지훈과 박은경에게 전달되었다. 연락은 간결했고 표현은 조심스러웠다. 그러나 전달된 내용은 그들의 삶을 다시 한번 뒤흔들기에 충분했다. 아이가 살아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아이가 다른 이름으로 다른 삶을 살아왔다는 사실은 동시에 도착했다. 기쁨과 혼란, 분노와 안도는 분리되지 않은 채 겹쳐졌다. 박은경은 그 순간을 오랫동안 기억하게 되었다. 그녀가 기다려온 것은 단순한 소식이 아니었다. 서연이 살아있다는 확인은 희망의 증명이었고 동시에 지난 11년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그러나 그 확인은 또 다른 책임을 동반했다. 아이는 더 이상 6살이 아니었고 그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다. 김지훈은 현실을 정리하려 애썼다. 감정에 앞서 필요한 절차와 판단을 떠올렸다. 보호 조치, 법적 절차, 아이의 상태. 그는 부모로서의 감정과 성인으로서의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했다. 그 균형은 쉽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그가 버텨온 방식이기도 했다. 서리는 이 모든 사실을 단계적으로 전달받았다. 그녀에게 주어진 정보는 충분했지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지나치게 컸다.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가 거짓이라는 사실, 믿어왔던 관계가 범죄의 결과라는 사실, 그리고 어딘가에 자신을 기다려온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동시에 이해되기 어려웠다. 그녀의 인식은 혼란 속에서 재구성되고 있었다. 기억은 단번에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설명되지 않던 조각들이 새로운 의미를 얻기 시작했다. 이름 없는 얼굴들, 이유 없이 떠오르던 감정들, 특정 시기에 느껴졌던 불안은 이제 맥락을 갖게 되었다. 그것은 회복이 아니라 재정렬에 가까운 과정이었다. 법적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유괴와 불법 감금, 신분 위조에 해당하는 혐의들이 적용되었고 사건은 공식 기소 단계로 넘어갔다. 수년간 이어진 침묵은 이제 기록으로 전환되었다. 사회는 이 사건을 다시 주목하기 시작했고 이전에 잘못된 판단을 내렸던 흐름 역시 재검토의 대상이 되었다. 억울하게 의심받고 삶의 터전을 잃었던 인물에 대한 재조명도 이루어졌다. 그에 대한 판단은 늦었지만 공식적인 사과와 명예회복 절차가 뒤따랐다. 그러나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고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다고 해서 모든 피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서리는 임시 보호 상태에서 전문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그 과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다. 정체성의 붕괴는 개인의 의지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시스템은 그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지원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서린의 삶은 다시 한번 구조 속으로 들어갔지만 이번에는 보호를 위한 구조였다. 김지훈과 박은경은 아이를 다시 만날 준비를 해야 했다. 그것은 단순한 재회가 아니라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의미했다. 서연은 그들이 기억하던 아이가 아니었고 그들 역시 서연이 기억하던 부모일 수 없었다. 그러나 그 간극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시작이라는 사실을 두 사람은 이해하고 있었다. 이 시점에서 사건은 종결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이어지고 있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그 진실을 살아가는 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연이라는 이름은 다시 불리기 시작했지만 그 이름이 온전히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이제 막 다시 흐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법원의 판단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축적된 기록과 분석, 증거와 진술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계획된 유괴와 장기간의 신분 위장, 그리고 심리적 통제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준비된 범죄로 규정되었다. 판결문은 감정적인 표현을 배제한 채 사실을 나열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누구에게나 분명했다. 서연의 어린 시절은 의도적으로 탈취되었고 그 공백은 누구의 선의로도 대체될 수 없었다. 처벌은 법의 언어로 내려졌지만 회복은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서연은 임시보호와 상담을 거쳐 가족과의 재결합을 준비했다. 그 과정은 단계적이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되돌리는 방식은 선택되지 않았다. 신뢰는 명령으로 생기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제도는 서연의 속도를 존중했고 김지훈과 박은경 역시 그 원칙을 받아들였다. 재결합은 기쁨보다 조심스러움에 가까웠다. 서연은 자신이 기억하는 것과 현재의 사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했다. 과거의 이름과 현재의 삶, 익숙함과 낯설미 동시에 존재했다. 김지훈과 박은경은 부모라는 위치를 주장하기보다 관계를 다시 쌓는 입장을 택했다. 그 선택은 느렸지만 필요했다. 민서는 가족 안에서 새로운 역할을 찾고 있었다. 오랫동안 유지해온 거리감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동생의 시간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갔다. 자신이 대신 살아온 공백을 내려놓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것이 서연을 위한 길이라는 사실을 이해했다. 가족은 이전과 다른 형태로 다시 구성되고 있었다. 사회적 절차도 이어졌다. 억울하게 의심받았던 인물에 대한 공식 사과와 명예회복이 이루어졌고 보상 절차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그가 겪은 시간은 숫자로 환산될 수 없었다. 그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길 원하지 않았다. 사회는 뒤늦게 책임을 인정했지만 신뢰는 단번에 회복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판단의 속도가 얼마나 많은 삶을 흔들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고로 남았다. 서연은 학교를 다시 선택했다. 이전과 같은 방식은 아니었다. 학습과 관계는 치료의 연장선에서 재설계되었다. 성취보다 안정이 우선되었고 경쟁보다 이해가 기준이 되었다. 서연은 자신의 감정을 언어로 옮기는 법을 배웠다. 그것은 회복의 핵심이었다.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현재에 연결하는 작업이었다. 박은경은 다른 부모들과의 연대를 지속했다. 그녀의 활동은 개인적 경험을 넘어 제안으로 확장되었다. 의료 현장에서의 보고체계, 장기 실종 사건의 재검토 주기, 보호자의 과도한 통제에 대한 조기 신호 포착 등 구체적인 개선안이 논의되었다. 변화는 느렸지만 논의는 중단되지 않았다. 그녀는 기다림이 무력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다. 김지훈은 다시 균형을 찾았다. 이전처럼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않았다. 불확실성을 인정하는 태도는 그에게 새로운 책임감을 안겨주었다. 그는 가족을 보호한다는 개념을 다시 정의했다. 보호는 차단이 아니라 연결이라는 사실을 그는 늦게 배웠지만 깊이 이해했다. 시간은 여전히 필요한 만큼 흘렀다. 서연의 기억은 완전하게 돌아오지 않았고 돌아오지 않는 것이 반드시 결핍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자신에게 필요한 기억만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 정체성은 하나의 답이 아니라 선택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체득해갔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타인의 고통을 인식하는 감각을 얻었다. 몇 해가 지나 서연은 자신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겼다. 그것은 고발이 아니라 공유였다. 누군가의 주의가 한 사람의 삶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 작은 불일치가 큰 진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자 했다. 기록은 개인의 회고를 넘어 사회적 자산이 되었다. 가족은 완전해졌다고 말할 수 없었다. 그러나 완전함이 목표는 아니었다. 서로의 속도를 인정하고 상처를 숨기지 않으며 질문을 허용하는 관계가 자리 잡았다. 그 관계는 이전보다 단단했다. 상실을 통과한 신뢰는 다른 종류의 깊이를 갖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기적의 이야기로 남지 않았다. 제도와 개인, 주의와 책임이 만나 만들어낸 결과로 기록되었다. 누군가의 세심함이 연결을 만들었고 포기하지 않는 태도가 시간을 견뎠다. 사회는 안전하다고 선언되는 곳이 아니라 계속해서 점검되어야 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서연의 삶은 이제 아브로를 향해 있었다. 과거는 그녀를 규정하지 않았고 미래는 열려 있었다. 이 사건이 남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단순했다.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 성급한 판단을 경계하는 것,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을 잊지 않는 것, 그 태도들이 모일 때 사회는 비로소 사람을 지킬 수 있다. 진실은 종종 늦게 도착하지만 누군가가 주의를 기울인다면 끝내 사라지지 않는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한 사람의 삶, 한 가족의 시간에 귀 기울여 주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이야기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관심과 공감은 언제나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고자 했던 것은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작은 선택과 태도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너무 익숙하다는 이유로 의심하지 않았던 것들, 당연하다고 여겼던 판단들,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 기울이지 못했던 순간들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함께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동시에 이 이야기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 대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희망이 희미해져도 누군가는 계속 기다리고 누군가는 계속 기억하고 누군가는 끝까지 책임을 다합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고 느리지만 결국 진실은 그렇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도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마음, 성급한 판단을 잠시 멈추는 여유, 그리고 누군가의 아픔을 가볍게 넘기지 않는 태도를 함께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의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공감의 표시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느낀 점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다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